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종교전쟁이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저희들이 크게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토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있은 이후부터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유럽 각국의 상황 살펴보고 있죠. 영국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굉장히 이제 또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바로 찰스 1세 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찰스 1세는요, 지난 시간에 다룬 이 제임스 1세, 스튜어트 왕조를 연 그 제임스 1세와 이 덴마크 출신의 아나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죠. 스튜어트 왕조의 두 번째 왕이다. 그는 키가 굉장히 작고 늘 수줍음을 타고 또 말도 적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심만큼은 독실해가지고 즉위 후 궁정 내에 이 저속한 분위기가 즉시 일소됐다고 하죠. 독실한 성공의 신자로서 이 성공회에서는 이제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되는데, 하지만 그는 청교도 혁명, 내란으로 인해서 결국 처형된다. 자, 그의 치세는요, 국제 정세와 또 국내 문제도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시대였어요. 특히 이제 국왕파와 이 의회파 간의 힘겨루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게 결국 내전으로 폭발하게 되죠. 자, 의회파가 나온 영웅,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이 의회군에게 결국 참패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흔히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것, 이것만 알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 144년 전에 영국에서 왕이 처형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영국 근대사의 비극을 알려면 우리가 이 찰스 1세가 즉위하기까지 이 영국 왕실의 상황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략히 보면요, 먼저 헨리 7세, 눈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튜더 왕조의 창건자다. 자, 그는 30년에 걸친 내란인 이 장미전쟁 이후 등극을 하게 되는데, 30년 내란을 거쳐서 왕조, 귀족, 싸그리 몰락을 하면서 그들의 영지를 왕실 소유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나 권력으로나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절대 왕정 시대를 개막한 인물이 헨리 7세였죠. 하지만 또 이어지는 헨리 8세 때 수장령을 선포하죠. 바로 영국의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영국식의 이 상향식의 종교개혁을 강행해요. 자, 그러면서 영국 내에 있는 교회의 재산을 헐값에 처분을 합니다. 그는 잦은 해외 원정과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탕진하게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 교회의 재산을 헐값에 매입한 이 젠트리 그룹, 왕족은 아닌데 신흥 중상 업자인 젠트리 그룹, 이들은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청교도를 이제 개신교도였어요. 청교도. 바로 이 젠트리, 이 청교도 계층이 바로 이 교회 재산을 사면서 점차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1세 때 어떻습니까? 이 여왕은 의회에 손을 벌리거나 또 백성들에게 욕먹을 새로운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고 또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유명한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해적질로 이런 수입 등으로 이제 왕실의 부족한 재정을 채웠죠. 하지만 헨리 8세, 아버지인 헨리 8세가 남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래서 왕실 재정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엘리자베스 7세 말기에 이 젠트리 청교도 세력은 이제 거수기 수준을 넘어서 점차 국왕의 권력을 견지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왕의 그 카리스마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죠. 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튜더 왕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제임스 1세로 시작하는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임스 1세는요,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굴러 들어온 어떻게 보면 스튜어트 왕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던 시기였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굉장히 허약했던 왕조였는데 운 좋게 잉글랜드 왕위까지 얻었지만 세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1세는요, 강력한 왕권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막 세금을 걷고 또 왕실 직속에 상비군을 창설하고 막 그래요. 당연히 의회와 심각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잦은 충돌로 인해서 여러 번 의회를 해산하고 그랬습니다. 이 의회와 사이가 나빠서 제임스 1세가 결국 병으로 죽었을 때 뭐 의회파에서 암살했다, 막 그런 루머가 돌 정도였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제임스 1세는 탁월한 정치력으로 그의 재위기에는 파국적인 상황은 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찰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이 왕실과 이 젠트리 계층, 특히 청교도가 절대 다수인 이 의회와의 관계를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1625년 찰스 1세가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관식 날은 축제 분위기는커녕 불길한 일들만 연속으로 벌어져서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했다라고 하죠. 비가 내리고 템스강을 건너는 왕실의 배는 부서지고, 그리고 국왕 반지의 보석은 템스강에 빠지고, 또 런던에 설상가상 막 지진도 발생하고 그랬다라고 하죠. 이 찰스 1세의 즉위가 영국에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덮치게 되고, 미래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전조들이었는데, 자, 그는 즉위 직후 정략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바로 누구와 하는가? 프랑스 앙리 4세의 딸 마리 드 메디치 사이의 딸이죠. 그리고 루이 13세의 누나인 이 앙리에트 마리. 그녀는 근데 문제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겁니다. 치세 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야말로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헨리 8세의 수장령 이후 잉글랜드는요, 종교로 인한 몇 차례의 피바람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뭐였는가? 바로 블러디 메리 여왕 때의 그 치세였죠. 자, 가톨릭 교도 왕비가 등장하면서 이 찰스가 다시 영국을 가톨릭화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의회파는 이미 개신교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성 개신교인 청교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영국에서 가톨릭이라는 단어는요, 그야말로 독재, 또 매국 이런 단어와 동의어였다. 혹독한 주교와 이 교황의 간섭에 놓이고 종국에 가서는 프랑스, 스페인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톨릭 교도 프랑스 왕비를 들이자 결국 실망은 환멸로 바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찰스는요, 연이은 패착을 또 하게 되는데,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로 고교회파인 윌리엄 로드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공포감을 증폭시키는데, 이 고교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공회 내부에 이 가톨릭의 전통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파벌이에요. 사실 영국의 성공회라는 게 완전한 개신교도 아니고 가톨릭 반, 개신교 반, 약간 짜장면 반, 짬뽕 반, 짬짜면 그 수준이거든요. 이 성공회 내부에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는 친가톨릭 성향의 파벌이 이 고교회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의 인간 댐댐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전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죠. 이 성공회 내에 침입한 이 청교도 박멸을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는 방귀를 든 이 청교도들을 귀를 자르고요. 수만 명의 청교도들이 이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권을 가진 총신 버킹엄 공작이 연이은 실정을 하고요. 또 무리한 해외 원정도 줄줄이 실패하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위그너 반란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라로셸에서 농성 중인 개신교도를 지원해요. 하지만 이때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이 이제 가중이 되게 되죠. 이런 가운데 1628년 의회는 권리 청원을 왕에게 요구하고, 왕은 일단 수용하지만 곧 의회를 해산한 이후 11년간 의회의 문을 닫습니다. 자, 의회를 열고 닫는 것은 왕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찰스 1세는 이제 의회의 문을 열지 않는 이 시기 동안 의회 승인 없이 거둘 수 있는 각종 명목의 특별세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638년 마침내 스코틀랜드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회로 이제 개종한 이 의회, 이 국민 언약이라는 동맹을 만들어서 이들이 정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찰스 1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당시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이제 한 명의 왕을 섬기는 동군 연합이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반란이 결국 잉글랜드까지 파급이 되게 된다. 당시 찰스 1세는 의회를 철폐하고 혼자 국가를 이끌어가던 11년의 폭정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진군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언약파 반군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잉글랜드로 침략해 오면서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두 개 주가 이제 스코틀랜드 반군에 의해서 점령된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640년 자존심을 구긴 찰스 1세는요, 이 반란 진압을 위해서 세금 징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다시 11년간 닫았던 의회를 열게 됩니다. 의회는 11년간 짓눌린 울분을 결국 폭발하게 되는데 왕권의 상징인 이 특별재판소를 폐지하고요.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로드경을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전 전철을 막기 위해서 의회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에 열려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게 되죠. 자, 이때 의회는 1653년 닫힐 때까지 계속 열려서 장기의회라고 불리는데, 자, 이 시기에 국가의 주권이 국왕이 아닌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념이 등장하게 된다. 자, 의회는요, 왕이 요구한 전쟁 예산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간 왕이 무작위로 징수해온 이 특별세를 심의하죠. 그리고 전쟁 예산 조달과 또 군비 소집을 원하는 왕의 요구에는 거부하면서 적극 방해합니다. 이러면서 왕과 의회는 점점 험악해지죠. 자, 분노한 찰스 1세는요, 이를 모두 주동한 5명의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의회당에 난입을 시도합니다. 의회는 경비병을 동원해서 육탄 저지에 나서고, 자, 이러면서 국왕과 의회파는 어때요? 관계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의회는 독자적으로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 왕의 동의 없이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찰스도 의회의 비준 없이 군열 위임령을 선포하면서 1641년 마침내 양측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죠.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어떻습니까? 잉글랜드보다 3년 먼저 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완수했죠. 자, 이는 잉글랜드로 번져서 혁명 도미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자, 왕당파는요, 잉글랜드의 북부, 그리고 웨일스, 그리고 의회파는 잉글랜드 남부에서 나름 지지를 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왕당파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왜냐, 이 의회파는요, 지방 토호들이 각 지방에서 긁어모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나마 자기 고향 밖으로 나가는 전쟁 출정은 꺼렸다고 하죠. 왕당파도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엣지일 전투에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치면서 지리멸렬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1643년 그 반란 2년 후죠.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파 반군이 이 의회파와 동맹을 맺으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스코틀랜드를 넘어서 영국 내전으로까지 뛰어들게 된 것인데, 1644년 마스턴 무어 전투에서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활약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다. 그는 신형군이라고 하는 뉴 모델 아미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하죠. 그러면서 초반에 고전하던 의회파는 이 올리버 크로멜 등장과 함께 전세를 단방에 역전시킨다. 그는 엄격한 규율과 훈련으로 높은 사기를 가진 군대를 조련해서 승리를 이끄는데요. 바로 그 사기의 근원은 뭐였는가? 바로 종교적인 열정에서 비롯됐다라고 하죠. 그는 싸움터에서도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찬송가를 부르는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싸우는 왕당파 군대는 사탄의 군대다. 그리고 자신들은 임박한 재림 예수의 천년 왕국을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심어줍니다. 거의 종교 전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45년 네이즈비 전투에서 의회파가 대승을 하게 되고요.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로 도망하지만 스코틀랜드는 40만 파운드를 받고 크로멜에게 왕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1646년 찰스 1세가 항복하면서 내전은 종식됩니다. 그런 가운데 의회파에게 찰스 1세가 감금당해요. 하지만 그는 외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자, 이런 가운데 승리한 의회파는요, 급진 개혁을 추구하는 수평파,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온건파인 독립파로 분열이 돼요. 이 크로멜은요, 이 독립파의 수장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수평파, 독립파로 나뉜 이 의회파의 분열을 틈타서 이 왕당파가 제2차 내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1648년 스코틀랜드 군이 이때요, 어디를 지원하는가? 찰스 1세의 보기를 외치면서 잉글랜드 북부를 침공하게 된다. 자, 스코틀랜드의 이 의회파 반군은 어떻습니까? 같은 청교도들이 있는 이제 개신교들이 있는 의회파를 지원했죠. 하지만 왕당파의 우두머리인 찰스 1세의 보기를 외치면서 말을 갈아탄 거예요. 왜냐? 원래 합의했던 이 장로교회가 잉글랜드 안에도 이제 도입되도록 요구했었는데 그게 거부당해요. 그리고 이 크로멜이 장악한 잉글랜드 의회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회파를 배신하고 다시 왕당파를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1648년 프레스턴 전투에서 크로멜은 왕당파 그리고 스코틀랜드 연합군을 대파하게 되고 찰스 1세는요 다시 포로가 됩니다. 이 크로멜은요 개인적으로는 찰스 1세와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죠. 찰스 1세가 잡히고도 그를 왕으로 깎듯이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 찰스 1세가 프랑스로 피신한 왕비 앙리에트 마리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면서 사태가 급변하게 되죠. 편지 내용은 뭐 이랬다라고 하죠. 자신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은 크로멜을 비롯한 이 의회파들을 추후 남김없이 모가지를 칠 것이다 라면서 의스대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죠. 결국 크로멜은 국왕 처형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리고 1649년 마침내 찰스 1세가 처형이 된다. 그러면서 영국은 군주제를 폐지하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 정부가 출현하게 되죠. 당시 유럽 대륙은 30년 전쟁을 끝낸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찰스가 채용되기 1년 전 1648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간 전쟁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유럽은 영국에서 왕이 채용되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왕비 앙리에트 마리는요 내전이 발발하자 즉각 만약을 대비해서 자식들과 함께 프랑스로 탈출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프랑스에서 남편 구출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때요? 실패하죠. 이후 친정인 프랑스로 돌아가서 남편이 채용되고 나서는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자, 찰스 1세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인 찰스 1세의 제임스 1세의 그 왕권 신수설 신봉자로 그 노선을 지속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아버지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아버지인 제임스 1세는요 이 왕권이 유독 약했던 이 스코틀랜드에서 자라서 이 왕권이 이 말로 떠들어서 확보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이 정치적인 밀당과 파벌 간의 이해관계 조절로 확보되는 거라는 걸 잘 알았죠. 근데 잉글랜드 왕이 됐지만 수시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찰스 1세는 어때요? 잉글랜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왕권은 그냥 태어나니까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착도 없고 또 스코틀랜드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자, 메리 스튜어트의 몰락부터 그리고 제임스 6세가 성년기가 됐기까지 스코틀랜드의 국정을 주도해온 게 바로 이 장로의 의회파거든요.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의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잉글랜드 왕 이후에도 이 제임스 1세는 어때요? 고향을 잊지 않고 또 스코틀랜드와 유대감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잠했죠. 하지만 아예 뿌리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찰스 1세는 자신의 뿌리도 잊어버리고 외국에서 마치 폭군처럼 행세하고 있던 찰스 1세에 대해서는 이제 반감이 많았던 거죠. 그게 반란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리고 한 곳에서 터진 권력 누수가 잉글랜드를 비롯한 다른 곳까지 해일처럼 집어삼킨 게 바로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자, 잉글랜드의 왕으로서 목이 날아갈 만큼 그가 뭐 무능하거나 뭐 연산군 뭐처럼 뭐 포갑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골 기질이 강하고 또 국왕의 권력이 약했던 스코틀랜드를 잘 몰랐고, 그는 또 동군연합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타고서 3왕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3왕국 전체로 반란 도미노가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민한 아버지에 비해서 그는 정치력도 상당히 부족했다. 자, 이에 따라 직면한 문제의 규모를 짐작도 못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쏟아진 산사태에 완전히 휩쓸려 버린 것이죠. 후일에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들 찰스 2세 때 영국이 다시 왕정이 복고되면서 상당 부분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복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교도 혁명으로 이제 처형된 찰스 1세,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